자, 지금부터 2024년도 군무원 통신직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아주 이제 기본 중에 기본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림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X축이 시간축이죠. Y축은 함수를 나타내는 f of t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모양의 파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함수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시간을 보시면 일정한 모양이 보세요. 이렇게 보신다면 이런 파가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파가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기함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요 시간이 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주기를 구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해도 되지만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구해도 되죠. 그러면 시간을 보면 이게 0초고 이게 5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기는 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5 세크가 되겠습니다. 주기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of t에서 주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기는 구했습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5초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5초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직류 성분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한 주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류 성분은 얼마냐? 여기는 0볼트죠. 다 더해야죠. 여기까지는 0볼트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성분이 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이 면적.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넓이가 6분의 2죠. 그럼 6분의 2는 얼마예요? 6분의 2는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넓이가 3분의 1이고 높이는 10이죠. 여기다가 3분의 1에다가 12를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이 얼마예요? 3, 4, 10이니까 4볼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주기 아니에요? 이것을 주기로 나눠야죠. 이 값을 주기로. 여기는 0이니까 더해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기를 주기로 나누면 주기는 아까 몇 초라 했어요? 5초라 했죠? 그러니까 5로 나눠야죠. 그래서 5분의 4볼트가 DC 값이 되는 거죠. 한 주기의 DC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0.8이 되겠죠. 그래서 0.8볼트가 DC 성분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는 5초고요. 5초고. 그럼 DC 값은 0.8볼트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쉽게 나오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싱글 사이드 밴드는 우리가 평행 변조기를 이용하죠. 평행 변조기를 거치게 되면 단성파가 사라져요. 그리고 측파대만 남죠. 상측파층만. 변조를 이제 여러 번 하면, 즉 다다 변조를 하게 되면 이 측파대가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를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필터법을 보통 이용하죠. 그래서 이 필터법만 강의를 계속했는데 힐버트 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위상천이 방식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게 힐버트 변환 공식을 이용한 위상천이 방식입니다. 답은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 변조 시스템 1번이 답인데요. 이걸 이제 맞췄을 분은 죄송하지만 찍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들어오는 신호가 있잖아요. 이 신호를 이쪽으로 하나 보내고요. 이게 I 채널이면 I 채널, 이쪽이 이제 Q 채널이면 Q 채널 한쪽으로 보내는데 한쪽은 위상을 천이한 거죠. 위상 천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상 천이 된 신호가 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성파를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하고요. 여기는 위상 천이를 또 이용해서 90도만큼 바꿨으니까 여기는 사인 오메가 CT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송파와 신호파를 이제 섞으면 변조된 파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 파하고 여기에 신호파와 이 반송파를 섞은 파가 오게 되면 이것을 더하거나 뺍니다. 이게 더한다거나 뺀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면 둘 중에 하나의 측파대가 사라져요. 그래서 싱글 사이드 밴드를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 힐버트 변환 공식을 이용한 위상 천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 사이드 밴드의 변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 때 설마 이런 게 나올까 해가지고 강의를 안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답은 1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터 방식이 있어요. 필터법이 있는데 반송파를 억압한 후에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를 얻어내는 방식이 이제 필터법이에요. 필터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평행 변조기를 이용해서 반송파를 집어넣고 신호파를 집어넣으면 더블 사이드 밴드 중에서 이제 반송파가 제거된 파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측파대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즉 밴드패스 필터죠. 이를 이용해서 한쪽 측파대를 뽑아내면 싱글 사이드 밴드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로 수업을 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위상천이 방식이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위상천이 방식, 방금 보여드렸던 그 모양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좀 안타깝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은 응용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를 놓친 것 같아요. 자, 퓨리의 급수잖아요. 퓨리의 급수. 퓨리의 급수는 주기 함수를 해석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퓨리의 급수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영역의 함수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 아닙니까? 즉, 주기 함수가 아닌 걸 고르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죠. 그럼 주기 함수와 주기 함수를 곱해도 주기 함수죠. 이것만 아신다면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차 함수 아닙니까? 이거는 주기 함수가 아니죠.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죠. 뭐 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치신 분들은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 함수 해석할 때는 퓨리의 급수, 비주기 함수를 해석할 때는 퓨리의 변환을 이용한다. 강조를 많이 했었죠.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FM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자, FM은 자, 메시지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반송파의 주파수죠. 반송파의 주파수 값을 변환하니까 이제 주파수 변조가 되는 거죠. 맞죠? 정확히 맞고요. 자, FM 신호는 입력 전압에 따라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가 변하는 위상 검출. 위상을 검출기는 뭐 수신단에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위상 검출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FM파를 만드는 방법은 무슨 발진기를 이용해요? 자력 발진기, 즉 LC 발진기를 이용한다 했죠. LC 발진기. 우리가 이제 간접 FM에서 쓰는 발진기는 뭐라 했어요? 수정 발진기를 쓰고 직접 FM 방식에서 쓰는 발진기는 자력 발진기를 이용해서 파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위상 검출기를 이용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이 틀렸죠. 슈퍼 헤드로라인 FM 수신기는 FM 수신 신호의 순시 주파수를 진폭 변화로, 그죠?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바꾸죠. 즉 FM파를 AM파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락선 검파기를 이용해서 신호를 복제한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거죠. 자, FM 신호의 위상은 자, 메시지 신호에 대한 적분에 대한 비례다. 이것이 간접 FM 방식에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호가 S of T가 있다 그러면 간접 FM 방식은 이거를 적분을 한단 말이에요. 적분을 한 다음에 이 신호를 집어넣어서 적분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요? 위상 변조기에다 집어넣죠. 위상 변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파가 얻어져요? FM파가 얻어지는 것이 간접 FM 방식이죠. 그래서 FM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의 시간에 대한 적분에 비례한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이게 이제 퓨리의 변환의 응용이죠. 자, 메시지 신호 M of T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송파 성분이 있어요. 반송파가 코사인파죠. 진폭이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보세요. T 앞에 있는 요 값이 오메가죠. 오메가입니다. 그럼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약분을 해볼까요? 이 약분하면 1000이 되죠. 그래서 걸어 반송파의 주파수는 얼마가 나오나요? 1000Hz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 변조한 신호의 스펙트럼을 찾아라 이 말이죠. 이것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지 함수를 퓨리에 변환하면 m 오브 f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퓨리에 변환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코사인 함수에 이 코사인 어떤 코사인 f0t가 있다. 자, f0t가 있다. 그죠? 자, 이것을 퓨리에 변환하면 뭐냐? 코사인하고 사인은 외우시라겠죠.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퓨리에 변환을 배웠지만 공식은 외우는 거예요, 이제. 자, 2분의 1 델타 펑션이 된다겠죠? 델타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것이 코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는 j가 붙죠. j가 붙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이제 사인 함수였고요.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는 정확히 외우시라겠습니다. 코사인 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이제 함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m 오브 t가 곱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요거를 퓨리에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델타 펑션 대신에 요거를 퓨리에 변환하면 뭐라겠어요? 소문자는 대문자로, 시간 함수는 주파수 함수로 바꾸면 된다겠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코사인만 퓨리에 변환한 다음에 이 델타 펑션 이름만 이 함수로 바꿔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이것만 뭐로 바꿔줘요? m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만 뭐로 바꿔주면 돼요? m으로 바꿔주면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0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0이라는 거죠. 지금 반성파 주파수가 1000Hz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5번 문제였어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아날로그 신호. 자, S 오브 T가 있고 500Hz부터 2500Hz. 주파수 범위가 이제 500Hz부터 2500Hz니까 제일 높은 주파수가 요거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신호 주파 중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다.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신호를 표본화한다라는 것은 표본화 주파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2배의 FM이니까 2 곱하기 얼마요? 2500Hz가 되겠죠. 그러면 5000Hz가 되겠네요.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기 위해서 최대 얼마 간격에 최대 얼마 미만의 간격으로 표본화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화 주파수를 알면 주기는 금방 구하죠. 주기는 어떻게 구해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죠. 그래서 5000분의 1 하시면 되죠. 그래서 5분의 1은 0.2고요. 이게 이제 10의 3승이니까 분자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될 거예요. 그러면 0.2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죠. 그래서 밀리세크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호를 주고 샘플링 주기를 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PCM에 관련된 문제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쉽게 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QAM을 나타내는 성상도죠. 성상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쪽만 본다면 몇 개의 점이 찍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럼 4개니까 4, 8에 32진이 되는 거죠. 신호 상태수가 32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2의 5승이 되죠. 그러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5비트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공식도 있죠. 로그 위치인 로그의 m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로그 2의 5, 2의 5승. 5가 앞으로 가면 5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5비트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초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의 심볼을 전송한다. 이게 심볼 속도죠. 즉 심볼 속도를 보호 속도라고 하죠. 보호 속도. 이게 보호 속도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호 속도가 얼마예요? 제가 보호 속도는 B라고 많이 나타내는데 보호 속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이 있으니까 1 곱하기 10의 6승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심볼 속도 알았고요. 즉 보호 속도 알았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알았으면 전송 가능한 비트율을 구할 수 있죠. BPS를 구할 수 있는 거죠. BPS는 N 곱하기 B다. 가장 시험 출제가 많은 이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N은 지금 5비트고요. B는 10의 6승이니까 뭐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이런 속도가 나옵니다. BPS. 그러면 10의 6승은 뭐예요? 메가죠. 그래서 5 메가 BPS가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가 됩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걸 골라라 이 말이죠. 자, 송신 측에서 채널 부호화가 있습니다. 자, 채널 부호화. 자, 에라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을 채널 부호화 이렇게 합니다. 채널 부호화는 송신 측에서 하는 거죠. 자,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소스 부호화, 압축이죠 이건. 압축을 시간다 맞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스 부호화를 먼저 하고 채널 부호화를 나중에 한다 했어요. 수신단에서는 이제 복화를 하는데 채널 복화를 먼저 하고 반대로 소스 복화를 나중에 하는 거죠. 수신단에서는. 자, 1번 문제는 맞고요. 자, 2번 문항 뭐죠? 송신 측에서 디지털 변조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전송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디지털 정보를 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수신 측에서 채널 복호합니다.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거나 복원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렇죠? 채널 부호하는 보조 정보를 덧붙이는 거죠. 에라를 검출하기 위한 보조 정보를. 얘는 그 보조 정보를 이용해서 에라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수신 측에서 소스 복호합니다. 소스 복호, 압축을 푸는 거죠. 소스 복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압축은 아니죠. 압축은 소스 부호하죠. 압축이 아니라 압축을 푸는 신장이죠. 신장. 그래서 데이터 양을 줄인다. 이게 데이터 양을 줄이는 압축은 뭐예요? 송신 측에서 일어나는 거죠. 수신 측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이제 소스 복화가 아니라 소스 부활하게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수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 이제 수식이 이제 접해보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분들은 이제 당황하죠. 자, 이거는 이제 QAM 식인데요. 자, 보시면 알아요. 이게 반송파라는 기호는 아시죠? 오메가 C. 반송파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것은 위상차가 생긴 거죠. 반송파의 I 채널과 Q 채널에 위상차를 실은 거잖아요. 위상차를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반송파를 보시면요.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니까 반송파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상차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위상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게 신호의 크기예요. 여기 신호의 크기에다가 하나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하나는 사인 세타를 곱해요. 예를 들어서 사인 90도다. 90도다 하면 얘가 90도야. 그러면 사인 90도는 1이에요. 진폭이 1인 거야, 얘는.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얘는 진폭 0인 거야. 이해되세요? 진폭으로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을 하나는 곱하고 똑같은 각도로 하나는 사인을 곱했다는 것은 진폭 변화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폭의 변화도 있고 위상의 변화도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QM밖에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수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다. 자, 10번 문제. 반가운 문제죠? 요거는 이제 전회차도 나왔는데 또 나온 거죠. 기출문제에서 하셨죠. 차등 맨체스터 방식은 0일 때는 이제 앞단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신호고요. 1이 올 때는 위상을 반전시킨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0이 왔잖아요. 0을 반주기는 마이너스 볼트에서
플러스 볼트로 이렇게 갔다면 그 다음도 보세요. 똑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똑같이 갔잖아요. 위상이 반전이 안 됐죠. 0이었다는 소리예요. 0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앞단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전이 됐잖아요. 1에서 이제 플러스 볼테이지에서 마이너스 볼테이지 반전이 됐잖아요. 그럼 1이 왔다는 거죠. 1은 앞단의 신호의 위상을 반전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됐으니까 1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요 모양하고 그 다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는 0이 왔겠죠.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 모양하고 그 다음 모양은 또 위상이 반전됐죠. 그러면 여기에 1이 왔다는 뜻이죠. 반전됐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0, 1, 0, 1이 들어가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다. 이게 전해체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맞히셨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D달 변조에서 PSK 아닙니까? 진폭이 A래요. 반성파와 주파수를 오메가 C라고 할 때 M진입니다. M진. 신호 상태수가 M이다 이 말이죠. 신호 준위 개수. 신호는 M이다. 그럴 때 심벌 보호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세타라는 것은 위상 아닙니까? 여기가 위상이라는 걸 아셔야죠. 위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뭐냐? 우리가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 했어요? 이 파이를 M진으로 나눈 거라겠죠? 그래서 이게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것만 아신다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파이를 M으로 나눈. 이것이 답이죠. 이게 문제입니까?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를 낸 거죠.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죠. 야, 주파수 대역폭이 주어지고 SNR 신호대 잡은 B죠. 4096이라고 줬어요. 가정했을 때 용량을 구해라. SNB를 줬다는 것은 이제 채널상에 잡음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샤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말이죠. 샤논의 공식은 채널의 대역폭에다가 로그, 밑이 2인 로그죠. 1 플러스 신호대 잡음 B, 단위는 BPS 이렇게 구하면 되죠. 대역폭이 주어졌잖아요. 4000이라고. 4000 곱하기 로그 2에 자, 1 플러스 SNB도 다행히 DB로 안 주고 숫자로 줬죠. 4095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4096이죠.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는 항상 제가 2의 10승 정도는 외우고 가라겠죠. 이게 이제 1024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09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4를 곱하면 2의 2승이니까 2의 12승이 되죠. 요 값은 2의 12승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의 12승이니까 밑이 2잖아요. 그러면 12가 앞으로 가죠. 로그 성질에서. 그러면 4000 곱하기 12가 되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이 이제 BP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8000 BPS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13번으로 가죠. 48개의 부반성파 채널을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는 OFDM 시스템에서 자, OFDM. 자, 우리가 이제 보통 FDM은 사용하는 대역이 있으면 이렇게 파가 하나 존재한다면 보호대역을 약간 띄워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도록 이제 채널을 나누는 게 이제 뭐예요? 일반적인 FDM 방식이죠. OFDM은 반성파 간의 직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성파가 하나가 이렇게 가면 하나의 반성파는 90도로 이렇게 겹쳐도 되죠. 이렇게 보내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내도 되죠. 그러면 이게 보내고 나서 여기 남는 대역폭이 있잖아요. 그것을 더 많은 신호를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걸 병렬로 전송하기 때문에 고속의 전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OFDM 기술이었죠. 근데 이제 신호와 신호 사이 보세요. 이게 이제 48개의 부반성파 채널이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OFDM 시스템에서 OFDM 심볼 간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볼하고 이 심볼의 간격이죠. 요 간격이죠. 아시겠죠? 이 간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2 마이크로세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제 48개의 신호를 보내려면, 부반송을 보내려면 이 간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8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48 곱하기 자, 요게 이제 심벌의 간격이니까 주파수로 계산하면 이게 주기잖아요. 심벌의 간격이니까. 주기니까 주파수로 계산하면 주기분의 1을 구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2 마이크로인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아니에요? 2 마이크로니까. 그럼 2분의 1은 0.5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6승이죠. 10의 6승은 메가죠. 10의 6승은 메가 아니에요? 메가헤르츠. 0.5 메가헤르츠가 심벌 간격의 대역폭이에요. 그러면 48개가 있으니까 여기 곱하기 0.5 메가헤르츠를 해주면 전체 대역폭이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조 기술이 QPSK란 말이에요. QPSK. 한 번에 몇 비트 보내는 거예요. 사진이니까 2비트 보내는 거죠. M이 4기 때문에 N은 로그 2의 4. 2의 2승이니까 여기에 2가 나오잖아요. 한 번에 전송하는 비트가 2비트란 말이에요.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요. 속도를 구하려면. 그죠? 그래서 대역폭에다가, 이게 이제 필요한 대역폭이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2비트를 곱하면 전체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률을 구해라. 그러면 대역폭에다가, 대역폭은 아까 신호와 신호 사이의 대역폭이 0.5MHz고, 48개의 채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반송보가 48개니까. 전체 48을 곱하면 전체 필요한 대역폭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곱하면 전송 속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곱하면 1이 되죠. 1메가가 되니까. 그래서 48 메가 단위는 BPS가 되겠죠. 48 메가 BPS가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호와 신호 간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심벌 간격이 2 마이크로 세컨이니까 그 간격을 줬으니까 주기를 준 거잖아요. 주기분의 1이 뭐예요? 주파수 폭, 대역폭이죠. 그래서 주기분의 1을 구해보니까 0.5MHz가 나왔고, 동시에 부반송보가 48개니까 48개가 동시에 가려면 이만큼의 대역폭이 필요하죠. 그럼 대역폭에다가 비트수를 곱하면 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가 2비트니까 곱하면 전체 속도가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14번 가죠. 이제 대역 확산 기술에 대한 특징이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말이죠. 자, 1번 대역 확산 시스템은 자, 변조기와 복조기의 PN 코드죠. 신호 생성기가 부과되어 PN 신호에 의해 대역 확산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거나 역확산된다. 이게 PN 코드를 이용해서 확산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단에서는 같은 PN 코드를 이용해서 역확산을 통해서 원신호를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럼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제밍이죠. 전파 방해를 제밍이라고 했어요. 제밍이나 간섭 등의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통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제밍과 간섭의 강한 방식이 대역 확산 기술이다. 그랬죠? 주파수 호핑입니다. 주파수 호핑 방식은 전송되는 신호의 대역폭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전송률이 증가하는. 여러분들 대역 확산 기술은 대역폭을 넓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송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제밍이라든지 전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통신에 쓰는 거지, 오히려 대역폭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대역폭 효율이 떨어지니까 속도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역폭에서는, 대역 확산 기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역 확산 기술은 대역폭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대역폭 효율이 떨어지는데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렸어요. 그래서 3번 설명은 틀렸다. 자, 다이렉트 시퀀스입니다. 직접 확산 기술을 방식은 PN 코드를 이용한 CDMA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다. 맞죠? 좀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술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15번으로 가죠. 자, 한 개의 프레임에,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20개의 음성 채널이 있대요. 이게 한 개의 프레임이 있어요. 이렇게 한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 채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0개가 있다는 거예요. 1채널부터 20채널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음성 채널을 다중화하는 시스템이 있다. 음성 채널 신호의 표본화 간격이 요거다. 표본화 간격이 요거니까 이것의 역수가 표본화 주파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표본화 주파수는 얼마라는 거예요? 이것의 역수니까 8,000, 즉 8kHz다라는 거죠. 자, 표본화된 신호 샘플을 PCM 방식으로 16비트입니다. 16비트로 변한다면, 근데 하나의 채널이 16비트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채널이 몇 비트? 16비트로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동기를 위한 프레임마다 한 비트가 충분한다. 프레임마다 동기용 비트가 하나 필요하다. 여기 한 비트, 끝에 한 비트가 더 있어가지고 한 비트가 더 있어서 프레임과 프레임을 구분하는 동기용으로 쓴다 이런 말이에요. 할 때 이 시스템의 다중화 비트율, 속도를 구해라 이 말이죠. 한 프레임의 전송 속도를 구해라.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표본화 주파수에다가 비트 수를 곱하면 되죠. 이 표본화 주파수는 방금 전에 8kHz 구했으니까 곱하고 비트 수는 구해야죠. 채널이 20채널인데 한 채널 16비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기용 비트가 하나 더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구하면 이게 32에다가 공이 안에 있으니까 320에다가 1이 있으니까 321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8을 곱하면 되죠. 8. 8일은 8, 8이 16, 3, 8에 24, 2, 5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kilo bp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메가 단위니까 메가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2.568 메가 bps. 이런 답이 되겠죠? 그러면 2.568.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다. 이 문제도 평이한 문제예요. 그죠? 자, 16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전회차도 안테나 길이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안테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안테나 길이는 자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4분의 1 파장은 4분의 람다란 뜻이죠. 그래서 안테나 길이를 구할 때는 람다만 구하면 되는데 람다는 보통 자유 공간에서는 F분의 C죠. C가 이제 자유 공간이 아닐 때는 전파의 속도 V로 구하는 거죠. 근데 자유 공간일 때는 이 V가 C하고 같죠. 한번 구해볼까요?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채택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때 중심 주파수가 줬죠? 900메가입니다. 수신 안테나기가 8cm라고 줬어요. 이걸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보면요. 안테나 길이가 4분의 람다 안테나인데 람다는 F분의 C란 말이에요. 3 곱하기 10의 8승이 이제 빛의 속도고요. 900메가니까 900 곱하기 10의 메가니까 6승이죠. 그럼 0 2개하고 6개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8승이. 9분의 3은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3분의 1 메타예요. 파장이. 그러면 4분의 1 파장이니까 여기다가 안테나 길이를 구하면 4분의 1을 또 곱해야죠. 파장에다가. 12분의 1이 됩니다. 단위는 네, 메타가 되죠. 그러면 1을 12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0.0 8을 하면 8이 16, 96이죠. 4. 그 다음에 0이니까 3 정도로 되나요? 36, 3333 이렇게 가겠네요. 0.083. 즉 0.083 미터 정도 되는 거죠. 약. 센치로 고치면 100을 곱하면 되니까 8.3c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cm로 준 거예요? 8cm라고 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간 짧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단축률을 적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에다가 약간 좀 버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구할 수 있죠. 주파수를 줬으니까. 우리가 주파수 주면 파장을 어떻게 구해요? F분의 C로 구하죠. 3 곱하기 10의 8승이 빛의 속도고요. 1.8기가니까
1.8 곱하기 10의 9승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고 여기 이제 하나가 남으니까 18분의 3m가 파장이에요. 그럼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이죠. 6분의 1이죠. 6분의 1 m가 파장이고 4분의 람다 안테나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장 6분의 1 m를 곱하면 24분의 1 m가 나오는 거예요. 안테나 길이가. 그러면 이것을 24로 나눠보세요. 24로. 그럼 0.00 하면 자 4가 되죠. 4, 4, 16. 4, 2, 8, 96이고 4가 나오면 40이니까 자, 뭐가 될까요? 2가 안 되죠. 1 얼마가 나오겠냐? 한마디로 0.041m니까 센티미터로 고치면 100을 곱하면 되니까 4.1m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4.1cm가 아니라 cm가 나오잖아요. 0.041m니까 100을 곱하면 4.1cm가 나오죠. 여기처럼 약간 뒤에 있는 걸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리면 4cm가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16번의 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는 이유는 약간의 단축률.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 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안테나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자격증에서는 바뀌었는데 그 안테나 공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우면 단축률이라는 걸 배웁니다. 실제로 안테나를 만들 때는 약간 짧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단축률을 적용시키면 4cm가 된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된다.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기초 이론 문제풀이에서 분명히 다뤘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문제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중 무선통신의 채널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건물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전파의 음영지역이라는 건 전파가 수신 안 되는 지역이 있겠죠.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채널의 다중경로.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중경로 패딩이죠. 그래서 채널의 다중경로로 인해서 시간 지연 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죠? 어떤 거는 한 번만 부딪히고 오고 어떤 건 여러 번 부딪히고 오면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차 때문에 시간 지연 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다. 더플로 효과가 있어요. 통신하는 이동체가 움직이게 되면 주파수가 흔들리죠. 그래서 생기는 효과가 더플로 효과고 그때 발생하는 주파수 변화가 되는 양을 더플로 주파수라고 하죠. 그래서 더플로 주파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죠. 더플로 효과에 의해 주파수 천이로 인해서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은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똑같은 환경에서도 페이딩 영향이 달라서 생기는 페이딩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에요. 이동체가 움직이면서 이제 주파수가 변하는 더플로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 아니라 시간 선택성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어요. 이거 분명히 제가 이론 문제풀이 할 때 기본적인 이제 과정에서 분명히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쉽게 답을 했을 거고 안 나시는 분들은 1번, 2번, 4번이 이제 정확하게 맞으니까 3번이 틀렸겠거니 하고 맞추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진정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서 맞추시는 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이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분명히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었다. 그다음에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사이의 경로 손실. 제가 경로 손실 구하는 공식은 엄청 중요하다겠죠.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다. 자유공간에서의 경로 손실, 송수신 간의 경로 손실입니다. 이 D가 뭐예요? 송수신 간의 거리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경로 손실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을 모르더라도 1번, 2번, 4번을 정확히 맞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답을 3번을 골랐을 거고 또 3번이 정확히 틀렸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 FDMA,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이죠. FDMA 방식으로 이 동작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이 상향 링크일 때 요만큼이랍니다. 하향 링크일 때는 요만큼.
대역폭을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빼보면 얼마가 나오면 824를 빼면 15가 나오죠. 얘도 빼보세요. 859를 빼보면 이것도 15가 나와요. 그래서 대역폭이 얼마요? 둘 다 15MHz란 소리예요. 상향이든 하향이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얼마다? 15MHz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한 채널이 상향일 때 하향일 때 한 채널이 각각 얼마? 30kHz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용하는 채널의 대역폭이. 그럼 이걸 30kHz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걸 같은 kHz로 나누면 여기 이제 메가니까 공이 3개가 붙겠죠. kHz로 바꾸면. 그러면 30kHz로 나누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하나가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3, 5, 15니까 50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만 사용하면 이제 500명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파수 재사용률이 4래요. 우리가 이제 CDMA에서는 이제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데 FDM 방식에서는 주파수 사용 개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재사용하려면 최소한 4개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500이라는 값이 나온 거에서 우리가 4로 나눠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4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4, 1은 4, 4, 2, 8, 4, 5, 20. 125명. 그래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통신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다? 125명이다. 이게 주파수 재사용률이 1이면 어떻게 돼요? 500명.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다. 주파수 재사용률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죠. 3GHz 주파수를 갖는 오타가 있네요. 갖는 무선 통신 신호의 파장은 주파수를 주고 파장 구하는 거야. 뭐 무슨 떠먹기 아닙니까? 파장 F분의 C죠. C가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버세크고 F는 얼마야? 3기가니까 3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러면 0.1이네요. 없어지고 1승만 나오니까 0.1 메타가 되겠죠. 0.1 메타는 몇 센치예요? 100을 곱하면 10cm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의 답은 2번. 뭐 거저 먹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바로 C를 구했습니다만 여기 주어진 거죠, 지금. 이게 키로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게 키로가 3승이 있으니까 8승이 되는 거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이게 뭐 어렵게 보이지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 샘플링 후에 2비트로 2개의 비트로 균일한 양자어를 거쳐서 PCM 보호를 진행하고자 한다. 샘플링 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샘플링 값이에요. 4단계로 양자와 대표값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대표값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가 0인데요. 대표값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1.5래요. 이게 마이너스 1.5 아닙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5래요. 0.5래요. 그럼 여기가 0.5겠죠. 0.5, 1,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0.5. 그럼 0.5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이게 0.5겠죠.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5겠죠. 그다음에 1.5가 있잖아요. 이게 4단계로 나누는 거죠. 이게 여기하고 2개, 3, 4개. 4단계로 신호를 표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표본화를 해보니까 한 값은 마이너스 1.7이 나왔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1.7은 요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본화를 했더니 요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파가 이만큼 진폭을 갖고 있는 파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이만큼의 진폭입니다. 그러면 근사화를 했을 때 마이너스 1.5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이 0.3이고 1.2고 마이너스 0.6이다. 근데 이것을 2비트로 나눈 거잖아요. 4단계니까. 그럼 제일 낮은 것이 00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01이겠죠. 10이겠죠. 요게 11 아니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1.7은요. 7은 뭐하고 대응되는 거냐면 00하고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00을 찾아야 돼요. 요놈 아니면 요놈이겠죠. 이건 탈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0.3이 나왔어요. 0.3은 어딜까요? 여기 0.5보다 좀 작은 위치에 있는 여기겠죠. 그래서 표본화를 해보니까 그 다음 표본화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놈은 근사화를 치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가까우니까 0.5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0.3인데 0.5에 대응시키면 10이 된다. 그러면 10이니까 요거죠. 요거 탈락이네. 벌써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1.2예요. 그럼 1.2는 1.5보다는 약간 낮은 여기겠죠. 요 정도 되겠습니다. 진폭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진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1.2인데 여기보다는 여기 쪽이 가까우니까 0.5보다는 이게 가까우니까 0.5보다는 1.5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11이 되겠죠. 11. 맞잖아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0.6이에요. 마이너스 0.6은 마이너스 0.5보다 약간 밑에 있는 여기겠죠. 그 다음 진폭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0.6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0.5에 대응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01이죠. 01이 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알고 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심벌 신호의 발생 확률에 따라 다른 길이의 코드를 할당하는 허프만 코딩. 제가 허프만 코딩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면 했었어요.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적중 과정에서 제가 허프만 코드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는 부호 길이를 짧게 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호는 부호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전체 부호의 길이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코드가 허프만 코드다. 그랬죠? 저는 정의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허프만 코딩은 다음 단계 중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체 코드를 줄이려고 하는 코딩이죠. 이게 뭐예요?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압축 부호화가 됩니다. 압축 부호화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소스 코딩. 원천 부호라고 하죠. 우리말로. 소스 코딩을 원천 부호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뭐 거저 묻는 문제예요. 뭐 허프만 코드에 대해서 좀만 아시면 거저 묻는 문제. 전체 코드의 길이를 줄이려고 하는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압축에 해당되는 코딩이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OS의 7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OS의 7계층은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인접한 노드 간의 전송 제어를 담당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비트를 모아, 자, PDU 단위도 아셔야 됩니다. 1계층은 비트, 2계층은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은 2계층이니까 프레임 맞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형성해서 전송 제어를 하는 계층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이 됩니다. 자, 수신 측에서 비트 오류가 있을 때 송신 측에 알려 재전송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게 전송 제어 아니겠습니까? 자, 포트 주소를 이용해서 목적지 컴퓨터에 돌아가는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4계층인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 포트에 관련된 계층은 전송 계층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여러 단말들이 하나의 공통 링크에 접속되는 것을 조율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링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의 단말들이 하나의 공통된 링크라는 것은 매체, 전송 매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송 매체에 관련된 계층은 우리가 이제 맥 계층이라고 하죠. 맥 계층. 맥 계층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맥 계층과 LLC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23번으로 갑니다. 자, 토폴로지가 나왔죠? 작년에는 이제 성형이 나왔는데 이제는 메시형이 나온 거예요. 사용하는 회선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의 경로를 이용하면 되므로 분산된 자원의 공유가 쉽다.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의 노드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유리하다.
단점은 회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단말이 있고 이 단말이 있으면 이렇게 회선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단말이 또 있으면 모든 경우를 다 연결하는 게 메시형이죠. 이렇게. 여기 단말이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회선이 망가지더라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회선이 많아요. 여기가 최단위겠지만 이게 망가지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다. 이 신뢰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죠. 메시형. 뭐 하나가 더 있으면 또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회선수를 구하는 공식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n-1로 이 n이 노드의 수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선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형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연결해야 되니까 회선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포톨로지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된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채널 부호화 방법 중 블록 코딩 방식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이제 블록 코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블록, 그 블록 안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이 다 끝날 수 있는 코드를 말해요.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 BCH 코드 이런 코드들이 대표적인 무슨 코드예요? 블록 코드에 해당하죠. 그러면 CRC 코드는 이제 에러를 검출하고 재전송을 요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들은 다 자기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패티비트 코드도. 근데 컨볼루션 코드는 비블록 코드예요. 자기 이전에 블록의 내용을 사용해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블록 안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이 다 끝낼 수가 없는 코드가 대표적인 게 컨볼루션 코드예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터보 코드. 그래서 컨볼루션 코드와 터보 코드는 비블록 코드다.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답은 쉽게 구했을 것이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주파수 변조 FM과 진폭 변조 AM에 대한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제가 AM하고 FM 할 때 FM의 특징 항상 제가 강조를 했죠. AM하고 비교해라.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장점은 깨끗해요. 각종 잡음에 강하다. 단점은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라는 거죠. 이게 주파수, 점유하는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보면 진폭 변조는 주파수 변조에 비해서 점유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 그랬잖아요. 누가 넓어요? 주파수 변조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인데 나머지 것들을 봐야 돼요. 주파수 변조는 진폭 변조에 비해서 이득이 크죠? 이렇게요. 맞았어요. 오케이입니다. 수신 감도는 비교적 우수하다. 아니에요. 감도가 뭐예요? 미약한 신호의 수신 정도. 우리가 한계 레벨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FM은 미약한 신호를 수신 안 합니다. 스케일체로가 신호가 너무 작다든지 신호보다 잡음이 크다든지 그러면 저주파 증폭구의 입력을 막아버린다겠죠. 그래서 미약한 신호의 수신 정도는 누가 더 좋다 했어요? AM이 더 좋다 했어요. 진폭 변조가. 그래서 이 뒷부분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만 이게 전체가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폭 변조는 FM 변조보다 소비 전력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는 진폭 변조보다 페이딩의 영향을 덜 받는다. 맞아요. 다른 건 다 맞아요. 근데 1번의 여 끝부분, 그 다음에 4번은 전체가 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을 고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